자, 오늘은 우리 4.19 혁명부터 1960년부터 쭉쭉 나가 봅시다. 4.19 혁명. 이승만 정부는 60년 3월 15일. 자, 그러면 우리가 1948년에 총선을 통해서 제헌의회 만들고, 제헌의회가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정한 다음에 같은 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48년. 계속 복습하는 거죠. 1948년에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어. 그런데 1950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임기가 4년이니까 48년, 50년, 1952년, 52년에 두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헌법을 개헌해서 대통령 간접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고 난 다음에 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 2대 대선을 통해서 이승만이 또 당선이 되죠. 그런데 일단 이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했고 간접선거로 직선제로 이승만 두 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중임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발췌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개헌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은 없앴지. 그래서 영원히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뭘 열어놓은 겁니까?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52년, 54년, 53년에 뭐가 끝나고요? 한국전쟁이 끝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4년을 더하면 1956년. 그래서 이승만이 한 번 더 하고 1960년이 된 겁니다. 4년씩.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현재는 5년이지만 당시에는 4년씩 해서 48년, 52년, 56년, 1960년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승만이 이때 나이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승만이 도대체 언제적 이승만입니까? 아이들이 물어. 도대체 몇 살이에요?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워낙 연세가 연로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승만 정부는 60년 3월 15일에 열린, 당시는 우리나라가 부통령도 있었어요. 부통령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만 있지만 당시에는 부통령도 있었습니다.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계획했다. 왜? 국민들이 정말 염증이 났죠. 정직한 선거를 통해서는 절대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계획한 거죠. 선거 직전에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징크스가 있죠? 이승만과 경쟁하면 다 죽는다. 그 징크스대로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야당 후보가 없어졌잖아. 단독 후보죠. 이승만 단독 후보. 그래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 되었다. 문제는 나왔네요. 85세, 지금 현재는 85세가 그렇게 고령이 아닌데, 당시 수명으로는 정말 고령이었죠. 85세의 고령이었던 이승만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부통령직이었다. 즉, 이 1960년 선거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안 될까봐 부정선거를 계획했다기보단, 왜냐면 단독 후보인데 부통령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정당의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다른 정당에서 부통령이 나올 수 있고요. 다른 정당의 부통령이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을 놓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승만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자리를 부통령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했던 선거인데, 정직한 선거에 맡기면 부통령은 절대 자유당 출신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자유당이란 이승만의 여당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부통령의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3에서 9인조 투표. 이 말이 뭐야? 함께 가서 내가 누굴 썼는지 서로 보여주고 공개 투표죠. 자, 민주주의의 비밀선거의 원칙은 그냥 깡그리 무시했죠. 사할 사전 투표. 뭐야?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 있었다? 이렇게 선거를 국민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는 이미 까고 있다. 개표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한 이 선거함은 버릴 거고요. 미리 조작했던 선거, 이 선거함에는 이기붕과 이승만 이름이 있는 거, 이걸 그냥 까는 겁니다. 그걸 대놓고 했어요. 국민들이 봐도 상관없게 숨겨서 한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 각종 부정을 자행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미안하지만 거의 뭐 소말리아인지 이게 남수단인지 아프리카에 아직 민주주의 정착이 안 된 나라 같은 모습을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줬죠. 자, 이걸 우리는 1960년 3.15 부정선거라고 부릅니다. 3.15 부정선거. 여기 보시면 60년대 와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이분들이 다 이런 전통적인 복장을 당시만 해도 많이들 하고 계셨죠? 한복 입고 계시죠? 요즘 누가 한복 입고 생활하진 않잖아요. 60년대는 60년만 해도 그랬다는 얘기죠. 자, 너무나 대놓고 한 이러한 부정선거에 자, 국민들은 정말 드디어 폭발을 했죠. 선거 이전부터 자유당의 선거 개입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3월 15일 선거 당일에는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암기해야 될 부분이 나오죠. 어디? 마산입니다. 마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맞고 숨진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워낙 중요합니다. 이제 김주열 열사라고 자 추천됩니다. 김주열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 위치 중요해요.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이승만 정부는 마산 시민과 학생의 항거를 막고자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맞는 키죠? 공산주의. 얘만 갖다 붙이면 어제까지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사형당할 수 있는 정말 마법의 카드입니다. 공산주의. 너 공산주의자 아냐? 이제 이러면 끝나요. 그러니 이거를 공산주의 세력이 뒤에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확산되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국민들이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어떤 염증이 정말 극에 달았다는 얘기겠죠. 특히 김주열 열사 눈에 치루탄을 맞은 사진 너무 유명한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김주열 열사 이 사건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도화선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게 4월 11일이고요. 이제 4월 19일이면 3.15 부정선거 이후 얼추 한 달 정도가 드디어 이제 나오는 그 4.19 4.19 4월 19일 서울을 이게 4월 11일이었기 때문에 4월 19일로 나오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총 쐈어요. 발포하는 한편 당시 이 당시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를 보면 그냥 지금의 우리나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기 남미나 중남부 아프리카의 국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쏴요. 네. 시민들에게 발포하는 한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월 19일에만 주요 도시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 100명이 넘는 이건 뭐 정부 집계고요.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총 쏘는 나라였습니다.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단도 시국 선언에 나섰다. 잘 나오죠, 이 부분도?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사진도 한번 보세요. 4월 25일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그래서 혁명입니다. 성공한 사건이기 때문에 3.1운동을 우리가 성공했으면 3.1 혁명이 되겠지. 이건 실패했던 거고, 식민지 시대 때 이 4.19는 혁명이에요.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다. 좋은 데로 갔네요. 가고 싶어하는 데였잖아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주가 됐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이니. 근데 왜 무덤은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4.19 혁명은 부패한 독재 정권을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무너뜨린 아주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제 시작을 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뒤에도 군사 독재 시절이 쭉 이어졌지만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보시는 게 맞죠.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여기 보시면 계엄군 탱크, 이때는 그냥 서울 도심에 탱크가 막 나와요. 네, 또 나와요. 이제 박정희 때 나올 거고요. 지나가요, 탱크가. 탱크 위에서 승리의 만세를 부르는 시민들. 보입니까? 선생님 이 모습 보니까 갑자기 소말리아가 생각나네요. 소말리아. 서울 도심에. 자, 이 사진들도 꼭 기억해두세요. 이 사진들. 자, 이 사진이 나오면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이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시위구나.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 4.19 혁명 당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구나.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고 혁명이 성공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4.19 혁명과 관련된 사진이구나 라고 해서 사진 자료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3월 15일날 정부통령 선거했는데 4월 26일날 대통령 물러났어. 당연히 이기병도 물러나죠. 그러면 현재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임시적으로 보시면 4.19 혁명으로 3.15 부정선거는 무효화됐지요. 그럼 정부통령이 모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입법부밖에 없잖아요. 행정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회는 드디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이자 현재까지의 마지막 내각 책임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쭉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데 바로 이때 4.19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단원제잖아요. 의회가 하나잖아. 우리 국회밖에 없잖아. 근데 당시는 양원제 의회를, 즉 의회 2개. 미국처럼 상원이나 하원, 일본도 양원제죠. 영국도 양원제, 이렇게 양원제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회를 2개로 만드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의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자, 여러분 세야 됩니다. 몇 차 개헌안인지. 첫 번째 1차 개헌안이 발췌 개헌안이었죠. 2차 개헌안이 4.4.5입. 말도 안 되는 수학자 나와서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 없으니 반올림 어쩌고저쩌고 버려야 한다는 그 4.4.5입이 2차 개헌안이었고요. 이게 지금 3차 개헌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개헌안의 내용 중요하죠. 정부는 정부 잘 쓰세요.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는 양원제 의회로 하겠다. 이게 3차 개헌안입니다.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 허가제와 검열제를 폐지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3차 개헌안 이전까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검열했다는 얘기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민족신문들을 검열하던 거랑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였냐면 독재국가였다. 검열제를 이제서야 폐지했죠. 그러면 이제 국회가 헌법을 개헌했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 헌법에 따라, 게다가 의회는 2개로 바뀌어야 돼요.
양원제로. 그래서 새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 의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자,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선거, 이때 총선이죠. 의원 선거인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의회도 지금 또 없어진 겁니다. 의회도 없고, 뭐도 없고, 정부도 없고, 이런 상황이지. 다 만들어야지. 그러면 총선거를 통해서 이 선거에서 참의원, 민의원 모두 의회 두 개 다 민주당이 승리하여, 당연하겠지. 자유당이 쫓겨났는데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승리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하여 다수당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민의원 총 233석 중에 민주당 175석, 참의원 총 58석 중에 민주당 31석이니까요. 거기다가 대부분 무소속이지, 자유당은 2석이고요. 여기서 4석입니다. 민주당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각 책임제에서의 대통령은 상징적 의미가 될 거고요. 내각 책임제에서는 이제 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끌어갈 건데, 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윤보선이 직연한 장면. 그래서 뭐야? 장면 내각이야. 내각 책임제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이름을 따서 이승만 정부, 전두환 정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내각 책임제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통령이 아니라 장면, 내각 책임제인 총리가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 빼고 윤보선 정부가 아니라 장면 내각이 되는 겁니다. 총리. 내각 책임제에서는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우두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그래서 학생들이 역대 대통령 할 때 윤보선을 자꾸 빼요. 왜냐면 이승만 정부, 전두환 정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쭉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장면이 나오니까, 장면 내각일 때 장면은 대통령이 아닌데 도대체 그때 누가 대통령이었지? 존재감이 미미하죠? 또 어떤 친구는 장면이 사람 이름인지 몰랐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성은 장씨요? 이름은 면입니다. 장면 내각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 장면. 어떤 친구들 장면 내각 하니까 이게 그냥 일종의 명칭인 줄 알았다. 정말요? 국무총리 이름이 장면이라고요. 장면. 왜 이래가지고 이름이. 왜 이름이 면이냐고 나한테 묻지 마세요. 선생님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여러분은 당연히 이게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오해는 깊어만 가고, 어느 순간 맞춰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도 그랬군요. 미치겠다. 사람 이름, 장면. 이거 나왔잖아. 장면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 취임했다. 사람이니까 취임하겠죠. 장면 내각이 취임했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국무총리,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이름이 장면 내각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1대 이승만 대통령, 2대 이승만 대통령, 3대인데 3대 대통령 이승만, 그래서 네 번째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여기 48년 초대 대통령 하고 52년에 대선하고 56년에 하고 다시 60년 대선에서 3.15 부정, 근데 60년 대선은 무효화됐지요. 무효화됐기 때문에 1대, 2대, 3대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4대는 없고요. 일단 그 다음엔 내각 책임제가 되면서 장면 내각.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윤보선은 4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번째니까. 그러면 장면 내각이 추진한 정책들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 나와요. 지방자치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그럼 이 얘기는 장면 내각이 지방자치제도를 확대 시행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도 지자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초창기 때 지방자치제도, 좀 줄이고 있죠. 지자체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럼 이때까지 있었어요. 한편 경제개발 계획안을 마련했고 국토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그런 파벌 대립으로 민주당 정부였지만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빨리 끝납니다. 60년에 만들어진 장면 내각 1년 가죠. 왜? 이제 박정희가 나타날 거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우리나라는 쿠데타의 나라였죠? 쿠데타. 아직 내용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박정희 넘어갈게요. 4.19 혁명 이후 자 생각을 해보세요. 48년에 시작된 이승만 독재가 1960년에 끝났습니다. 장장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독재였어요. 억눌려 있었잖아. 억눌려 있다가 이승만이 드디어 쫓겨나고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화 왜냐면 혁명을 통해서 들어온 정부니까요. 장면 내각은 되게 의미가 깊은 정부입니다. 혁명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가 진짜 높았죠. 그리고 국민들도 역시 12년 동안 억압당하다가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때 막 억눌렸던 자유를 막 분출하기 시작했겠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 제목 자체 민주화와 통일 요구가 빗발쳤다라는 이 제목 자체는 12년의 긴 독재에서 벗어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주화와 통일 요구가 빗발쳤던 것. 왜 이때는 통일 요구가 빗발쳤을까요? 통일이란 통짜도 말을 못했거든요. 이승만 당시에. 공산주의라고 하면 맞는 카드가 있는데 통의 통짜만 얘기하면 뭐 돼? 너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야 통일 요구가 빗발쳤죠. 4.19 혁명 이후 각계각층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교사와 노동자들은 교사도 노동자였기 때문에 교사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학생들은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당시 민간인 학살, 누구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었어요? 정부죠. 정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전개되었다. 또한 진보적인 혁신 세력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운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3.15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뇌물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요. 우리 이승만 정부 때 친일파 처벌 못했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오히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나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반동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죠. 또한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주장하며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도 반대했다. 그렇게 많이 기대했던 민주당 정부가 이를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 반대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폭발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계속 이어서 봅시다. 그런 가운데 혼란하고 어수선하다는 명분으로 이제 박정희 등장할 건데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워낙 유명했던 그런 구호입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게 1961년입니다. 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내각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61년 5월에 이렇게 통일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4.19 혁명 이후의 민주화와 통일운동. 4.19 혁명 이후 노동조합의 수는 300개 이상, 노동쟁의는 100여 건 이상 늘어났다. 또한 어린 제자들의 희생에 큰 자극을 받은 교사들도 교원노조를 조직해 나갔다. 아까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가 고등학생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교원노조가 나왔고요. 이들은 경제적인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운동도 전개되어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라는 목적은 있고 수단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방법은
중립화 통일을 해보자 라든가 중립화 통일론, 그 다음에 남북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 모색을 한번 해보자라는 남북 협상론 등을 주장했다. 중립화 통일론은 강대국들의 협정을 통해 스위스처럼, 우리 이거 예전에 근대사 할 때도 한번 나왔었죠, 그쵸?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화를 하자는 것이었고, 남북 협상론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 협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통일 논의를 수용하는 데 주저했으며, 이후 이 같은 통일운동은 박정희의 등장으로 끝납니다. 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됩니다. 해서 시험 볼 때는 이런 구호들을 보고 이게 언제적 일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가자북으로 우러남으로는 4.19 혁명 이후 민간 차원에서의 뭡니까? 통일운동이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기억하시고요. 박정희 가죠. 그런 속담이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어떤 속담인가? 이런 말 있죠? 내가 굉장히 치워버리고 싶은 차가 떠나면 더 나쁜 차가 온다고, 그 뒤에. 이 말이 맞나요? 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정말 이승만 독재 지긋지긋해서 혁명을 통해 이승만을 쫓아냈는데, 뒤에 오는 애는 더 강력합니다. 이승만은 민간인이라는 거였죠? 이제 군인이 올 겁니다. 군인. 그냥 쿠데타 말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 보면 그 전에 일도 말고 무신정변은 말 그대로 군인 쿠데타이기 때문에 무사정권이 들어와요. 막부입니다. 막부. 일본의 막부라는 게 결국 무사정권이거든요. 근데 무사정권의 특징은 일단 쓸어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탱크 들어오겠죠? 60년 5월 16일 보세요. 이게 남북학생회담 지지집회가 61년 5월인데 같은 5월이죠? 네, 같은 5월. 61년 5월 16일 연도를 현대사도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0년 4.19 혁명, 60년 3.15 부정선거, 60년 4.19 혁명, 61년 5.16 군사 쿠데타. 5월 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쿠데타는 하극상을 말합니다. 자, 한문으로는 정변.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역시 맞는 키, 어디에다가 갖다 대면 나의 정적을 100% 제거할 수 있는 맞는 키, 공산주의 반대,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선생님, 정변이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왜 혁명이라고 나와? 그럼 본인들이 자기네가 한 걸 자기네 스스로 쿠데타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혁명이라고 하겠죠? 쿠데타는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정의로운 세력을 전복하고 힘을 갖는 게 쿠데타고요. 하극상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이잖아. 근데 혁명은 아니야.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지. 정의로운 세력이 정의롭지 못한 세력을 끌어내리는 게 혁명입니다. 그럼 본인들은 혁명이라 하고 역사는 쿠데타라 하죠. 그래서 본인들이 내건 공약은 혁명 공약이었다. 이걸 발표하고 역시 뭐 하려면 이제 주구장창 나옵니다. 이승만도 3.15 부정선거 이후에 계엄을 선포하잖아요.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는요. 비상사태 때,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행정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건데, 계엄을 선포하면 경찰 대신에 군대가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경찰 대신에 군대. 그럼 어떻게? 무장한 군대 세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껌을 뱉고 있는데 군인이 쫓아오죠. 이거는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헌병경찰제 무단통치 시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식민지 시대가 아닌데 해방된 조국에서 걸핏하면 계엄이 선포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시위하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나라 군이 우리나라 시민한테 발포! 여러분 눈을 의심하셔야 돼요. 발포! 총을 쏘았다 얘기입니다. 3.1운동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백성 국민들한테 총을 쏜 거랑 다른 개념이죠. 자기네 나라 국민이 총을 쐈습니다. 여기도 계엄 선포. 혁명 공약을 통해
경제개발과 사회안정을 정변의 명분으로 삼고, 그러면 선생님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주장은 지금 여기저기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민주화를 요구하고 통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불안정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누가? 얘네가요. 사회 안정을 정변의 명분으로 삼고 내세우는 과업이 달성되면, 자, 여기도 조건부지? 야, 우리는 권력을 바라는 게 아니야. 박정희 이하 일부 군인들이 원하는 건 사회 안정이야. 그러니 사회가 안정되면 얘기지. if 만약에 안정되면 권력을 넘길 거야. 권력을 민간에게 넘기고 우리는 다시 군대로 복귀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래서 이 군사 정변 세력은 요상한 걸 만듭니다. 아니, 국가가 무너졌나요? 다시 재건하게? 재건이라는 건 어떤 거야?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잖아. 근데 이들의 판단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국가가 무너진 것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국가를 다시 세우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참, 이름 장명 센스 하고는 볼게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럼 여러분 항상 물으셔야 돼요. 아, 선생님 국가를 다시 세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63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그러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나온 게 61년이잖아요, 지금? 5.16 군사 쿠데타가 61년이니까? 그래서 63년까지. 그럼 이때는 정부가 없는 거야, 얘들아.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어?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는 거야. 출범할 때까지 입법, 행정, 사법, 와, 조선총독부군요. 다 하네요, 혼자. 국가재건회의에서 국회 역할도 하고, 정부 역할도, 여기까지는 엽기가 아닌데, 이제 이제 법원까지. 사법권까지 국가재건 최고회의, 줄여서 최고회의가 행사했습니다. 그걸 통해 동그라미 쳐요. 2년간 뭐였어? 군정. 미군정이 아니라 박정희 군정, 군사정부가 실시되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노태우까지 쭉 군사정부가 이어질 겁니다. 이들은 불량배를 소탕하고 보여줘야지. 얘네가 아까 뭐 했어? 얘네가 내건 게 사회 안정시키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불량배를 소탕해. 그리고 부정축제자, 아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여긴 누가 들어가겠니? 부정축제자. 우리나라 재벌이 다 초창기 때 다 부정축제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 걔네들을 처벌했으며 농어촌 고리대 탕감, 고리대, 높을 고자의 이자 아닙니까? 빌려줄 대자? 그러면 높은 이자로 빚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이자를 탕감하는 농어촌 고리대 탕감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되었던 재벌, 선생님이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정에서 나왔어.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되었던 재벌들을 풀어줘요? 왜? 니네 부정축제 한 건 맞는데 니네가 없으니까. 여기 아까 보면 이 혁명정부라고 말하는 이 군사정부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잖아요. 경제도 개발하고 사회도 안정시킬 거야. 그래서 불량배 소탕하고 부정축제자 처벌은 이건 사회 안정을 위한 건데, 처벌하고 났더니 다 재벌이네? 니네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경제개발 명분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국사 교과서의 뒷부분의 서술어는 이거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블라블라블라 하여 정부가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되게 좋아하는 서술어죠. 군사정변 세력은
정치활동 정화법. 아, 진짜 정말 장면 센스가, 뭐, 당시라고 하더라도 너무 촌스러운데, 좋죠? 정치활동 정화법. 그러면 단어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정치활동을 정화한다가 뭐야?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면, 당시 정치활동이 깨끗하지 않았다? 본인들한테 될 얘기 아닐까요? 근데, 본인들 말고, 다른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 얘기겠죠? 정치활동을 깨끗하게 하는 정치활동 정화법이라는 걸 마련해서 그러면 정치활동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얘네가 하는 짓을 한번 보죠. 하는 짓.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 정치인들을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 게 정치활동 금지법이었군요. 못하게 합니다. 금지하는 한편 민정 이양에 대비하여 아까 말했잖아. 군정을 끝내고 군정은 군사정부야. 민정은 민간정부야. 얘네가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 경제개발과 사회안정의 과업이 달성되면 떠날 거야. 근데 되게 애매하죠. 도대체 경제개발이 뭐가 돼야 경제개발이고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사회안정인 건지 자기네 이제 어쨌든 민간정부의 이양에 대비해서 비밀리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민주공화당을 조직했어. 아니 정당을 만드는데 선생님 왜 비밀리에 만들어요? 자기네가 정당을 만들 거거든. 이 말이 뭐야? 내가 군정에서 민정으로 권력을 이양한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만들고 내가 하는 거지. 박정희가 군복을 벗으면 민간정부가 되는 겁니다. 제대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리기 싫어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조직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역사의 무시무시한 한 획을 긋는 너무 중요한 기간이 나오네요. 중앙정보부 발표하세요. 박정희가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거 국가재건 최고회의 했던 일 정치활동 정화법 그리고 지금은 KCIA라고 부르는 중앙정보부. 이 당시 KCIA군요. KCIA. 지금은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 당시 중앙정보부 나옵니다.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박정희가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든 거야. 이 최고회의가 설치한 정보기관이야.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감시했다. 이때 얘네가 하는 게 주로 감시죠. 선생님이 보랬던 남산의 부장들 봤죠? 남산의 부장들 보면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 전현직 중앙정보부장들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일 봤죠? 이렇게 도청기 같은 거 가지고 도청하고 감청하고 걔네가 하는 일입니다. 감시하는 일. 선생님 그걸로 끝나지 않던데요? 그럼요. 감시하고 그 다음에 죽이죠. 암살.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자 이름이 바뀌었었어.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정원 줄여서 국정원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중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남 치세요. 중앙정보부. 그래서 저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 싶은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가끔 어르신들 중에 중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배가 오래되셨겠구나. 이렇게. 국정원이 아니라 중정. 거기 영화에 보면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를 보면 나오죠. 중정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고? 박정희. 언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을 때를 통해 군정의 비판적인 정치인. 이때 중정이 하는 일은 박정희 반대파 숙청하는 겁니다. 군정의 비판적인 정치인, 학생운동 지도자 등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 그리고 독단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와 직선제, 단원제 국회로 골절하는 헌법 쓰세요. 4차 개헌이죠. 선생님 이때 국회가 없는데 어떻게 개헌해? 얘가 하잖아. 얘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얘가 입법 다 하고 있는데 뭐 국회가 따로 필요해? 없잖아요. 얘네가 하는 거야. 어떻게 바꿨어요? 우리 3차 개헌일 때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
의회는 양원제로 바꿨었죠. 그걸 다시 돌리는 거지.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선거는 직선제, 국회는 다시 하나로 단원제로 하는 4차 개헌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통과됩니다. 통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네가 만들고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정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 박정희의 선글라스와 모자 장면이 나옵니다. 5.16 군사정변 세력들. 거기 남선의 부장들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물 역시 이 쿠데타 때 옆에 섰던 인물이죠.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가 사랑에 식죠. 어떻게 사랑이 움직이니? 사랑이 움직입니다. 5.16 군사정변 세력이 발표한 혁명 공약. 반공을 국시 제1 의로 삼고 가장 높은 의는 뭐야? 공산주의 반대.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권고해야 한다. 이 나라의 모든 부패와 옛 악을 일수 없애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국민의 도의가 퇴폐됐대요. 민족 전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청신한 기풍을 진짜 이 양반이 일본의 사관학교 출신이라 머릿속부터 끝까지 그 일본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가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 그걸로 바꿔요. 우리 예전에 식민지 시대를 배울 때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국민교육 현장 이런 걸 만들어서 외우게 했어요. 의무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옛사람이라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죠? 이 시대에 박정희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와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시민의 서사와 똑같습니다. 한국 시민의 서사는 천황폐하와 일본에게 충성하겠다는 얘기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와 국가 당시의 군정 박정희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아침마다 학교 교문에 들어갈 때 멈춰 서야 돼요. 서서 가슴을 올리고 손을 올리고 이렇게 가슴에다 올리고 나는 이러고 시작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기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대통령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은 북한만 보면 김일성 사진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도 있었어요. 태극기, 박정희 사진 이렇게. 그리고 거기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얘기들 써 있어요. 극장에 가면 영화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가 나와요. 극장에 가면 애국가가 나오면 다 일어나서 역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나올 때까지 쭉 다 들었다가 앉아. 그러고 나면 영화를 하느냐? 아니요. 대한뉴스라는 대통령 찬양 뉴스가 나와요. 그 뉴스까지 다 듣고 나야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상영하고 뒤에 들어가는 거요? 그거 안 듣기 위해서 잘못 맞추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굉장히 길어야 대한뉴스가. 대한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찬양 뉴스입니다. 그때는 대통령 뒤에 반드시 각하를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간다는 소리까지 있었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초중고를 다 군부 독재 시절에 초중고를 나와서 선생님도 뭐 알게 모르게 이 군사 문화에 절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가끔 쓰는 단어들을 보면 군사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어쨌든 굉장한 시대가 열릴 겁니다. 굉장한 시대.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 그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군복벗은 박정희와 그의 부관들이 되겠죠. 뭐 틀린 말은 안 했어요. 민정이 줬어. 군복을 벗었을 뿐이야. 스스로 제대를 했어요. 그것도. 왜냐면 박정희가 위에 상관들이 줄줄이 있는데 제대 허락을 자기가 제대 신청을 하고 자기가 허락하고 그리고 제대합니다. 그리고 양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부터 민간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권력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권력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만든 거죠. 여기 보면 형광펜으로 줬던 거 꼭 기억합니다. 2년 동안에 군사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들,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정치활동 정합법 등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십니다.